Yeah. Sometimes I get so mad, there's no controlling me. My thoughts get so bad, I'm like, I might grab a bat, I don't know. My wrath, my blood boils over like, oh God, here goes. I lost all feeling from my head to my toes. You said some shit that I can't let go, so just stay tuned for the rest of the show. So have you ever felt betrayed? Switches how you see things, realize something needs change. Cause I know you got me up, let me show you what's up. Cause enough is enoug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부제는 우리는 왜 부정행위에 끌리는가. 댄 에리얼리가 지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경제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지심리학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장을 읽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경제적 동기가 우리를 눈멀게 할 때 이익 충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의 91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치과에 간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병원 현관에 들어가 접수 창구의 직원에게 이름을 말한다. 직원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그러고는 소파에 앉아 잡지책을 뒤적이며 이름이 불려지길 기다린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해보자. 지난번에 당신이 다녀간 뒤 이 병원에서는 혁신적인, 따라서 매우 비싼 치과 장비를 한 대 구입했다. 치과용 캐드캠이다. 이것은 크라운이나 브릿지와 같은 치아 수복을 환자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기반 장비다. 이 장비는 2단계로 작동된다. 먼저 환자의 치아와 잇몸을 3차원으로 구현한 영상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다. 치과 의사는 이 영상을 보고 크라운이나 그 밖의 모든 수복장치가 정확히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파악한다. 여기까지가 CAD 부분이고 다음은 캠 부분이다. 캠은 치과 의사의 청사진에 따라 세라믹 소재를 크라운 안에 부어 넣는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CAD-CAM은 매우 고가 장비다. 자, 다시 당신 이야기로 돌아가자. 잡지책을 뒤적이다가 한 정치인이 부부싸움을 했다는 기사를 발견하고는 좀 더 자세히 읽어보려고 자세를 바로잡는다. 그때 접수 창구의 직원이 당신 이름을 부른다. 왼쪽 2번째 방으로 들어가세요. 당신은 직원이 알려준 방으로 들어가서 진료용 의자에 앉는다. 치위생사가 다가와 당신에게 인사를 건넨다. 치위생사는 한동안 당신의 입안을 들쑤셔 놓은 다음 빠른 속도로 청소까지 마친다. 얼마 후 치과 의사가 다가온다. 치과 의사가 한 번 더 당신의 입안을 들쑤신 뒤 치아를 살펴본다. 그러고는 치위생사에게 3번 치아와 4번 치아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7번 치아에는 미세한 금이 여러 개나 있다는 내용을 기록하라고 지시한다. 이 말에 당신은 깜짝 놀란다. 네? 금이가 있어요? 발음을 좀 입안에 장치를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금이가 있어요? 물론 발음은 정확하지 않다. 당신은 입을 쫙 벌리고 있고 흡입관이 부지런히 침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치과 의사는 동작을 멈추고 진료 장비들이 이게 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자꾸 제가 책을 태클 걸거나 아니면 저의 실수를 덮으려는 것 같은데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 장비들이 내려놓는다. 그게 아니겠죠? 고쳐 읽겠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는 동작을 멈추고 진료 장비들을 내려놓는다. 네, 이를 제가 을로 바꿨습니다. 그게 맥락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당신의 치아 상태를 설명한다.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왜냐면 창고 접수 직원은 여성으로 하고 또 치과 의사는 남성으로 하는 그런 전형적인 성차별주의자가 아니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으로 치과 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치과 의사는 남자여야 되고 그리고 접수 직원은 여자여야 되느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은 네,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레이지 라인이라고 치아 에나멜층에 아주 작은 실금이 몇 개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으니까요. 캐드캠을 사용할 겁니다. 이 장비로 크라운을 씌우면 그걸로 끝! 어떻습니까? 치료하시겠습니까? 치과의사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친절한 설명에 당신은 그의 권유를 따르기로 한다. 그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녀가 아니고 그의 권유이기 때문에 제가 맞췄습니다. 어쨌거나 그 치과 의사와는 하루 이틀 본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것이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이 받은 치과 치료 중 몇 건은 썩 유쾌하지 않았다. 그래도 당신은 이 치과 의사가 당신을 여태껏 잘 치료해줬으며 양심적인 사람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 치과 의사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양심적인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이 사람이 말한 실금은 치아의 에나멜층에 나 있는 아주 작은 금이다. 게다가 치아에 이런 실금이 있다고 해서 자각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실금들이 난 치아를 갖고 있지만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는 일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치아에 난 실금을 치료하는 것은 대체로 불필요한 일이다. 짐이라는 친구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당시 짐은 대형 치과 보험사의 부사장이었다. 짐은 여러 해 동안 치과 병원과 관련된 별난 사건들을 많이 봤다. 그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미주리에 살던 치과 의사 이야기였다. 캐드캠 장비를 구입한 이후 이 치과 의사의 눈에는 환자의 치아에 난 실금들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다. 마치 노다지를 켤 수 있는 금맥처럼 보인 것이다. 이 사람은 모든 것에 왕관, 즉 크라운을 씌우려 했어. 잔뜩 흥분한 채 열정적으로 자신의 새 장비를 사용하려 들었지. 환자들에게 미소의 품질을 개선하라고 권유했던 거야. 물론 캐드캠이라는 장비를 사용하는 치료를 받으라고 말이야. 로스쿨에 다니던 한 여학생도 이런 권유를 받았다. 이 여학생도 치아에 실금이 몇 개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자각 증상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치과 의사가 크라운을 씌워야 한다고 권유하자 여학생은 의사의 말을 따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크라운 치료 때문에 그녀는 치아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급기야 근관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아마 근관이란 얘기는 우리식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잇몸이나 신경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근관 치료가 실패로 돌아가고 재수술을 해야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수술마저도 경과가 좋지 못했다. 이 여학생에게는 이제 선택 여지가 없었으며 고통스러운 복합 수술을 받아야 했다. 가만둬도 될 실금을 치료한다고 시작한 것이 대수술로 이어졌다. 이 여학생은 엄청난 고통과 재정적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우연한 계기로 자신이 받은 크라운 치료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음을 알고 경악했다. 그녀는 치과 의사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복수에 성공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앞서 살펴봤듯 나쁜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사람은 얼마든지 문제 있는, 때로 파괴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완벽하게 호의적인 사람이라 해도 인간 성정의 변덕이 쳐놓은 덫에 걸려 터무니없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자신을 여전히 선량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여긴다. 사실 편견에 치우친 온갖 동기는
채 아무리 모범적인 시민이라 해도 샛길로 빠지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치과 의사들을 의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치과 의사는 대부분 유능하고 환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려 하며 좋은 의도로 진료에 임한다고 믿는 편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보자. 치과 의사는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장비가 매우 비쌀 수 있다. 치과 의사는 이 장비를 환자에 대한 진료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그는 신기술을 접목한 이 멋지고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환자에게 추가로 청구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은 마음도 갖고 있다. 치과 의사는 그 방법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해답을 찾는다. 만세. 이렇게 해서 환자는 크라운 치료를 받게 된다. 물론 그것은 필요한 치료일 때도 있지만 전혀 필요하지 않는 치료일 때도 있다.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말부터 해두고 싶다. 나는 치과 의사들이 혹은 전문직 종사자들 중 대다수가 환자 복지와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저울질하며 비용 편익을 분석하고 노골적으로 어떻게 하면 환자를 통해 최대 이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연구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캣캠 장비에 투자한 몇몇 치과 의사가 자신이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는 이 장비를 활용해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최대한 뜯어내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 경우 고가의 장비에 투자를 했다는 사실 혹은 정보는 치과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왜곡한다. 때문에 치과 의사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선택을 권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책임 사이의 갈등, 즉 이익 충돌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네, 이익 충돌은 영어로는 conflict of inter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를 읽은 건 괜히 잘난 척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제가 이제 농담한 거고요. 영어로 가끔 우리가 이제 읽는 건 원뜻이 뭔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경우나 사적인 경우를 통틀어 수많은 이익 충돌이 추악한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습이다. 네, 밑에 표가 있습니다. 표 3. 치과 의사에게 이익 충돌이 작용하는 과정. 첫 번째가요. 치과 의사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 두 번째가 이 치과 의사는 이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고 또 이 장비의 사용으로 환자에게 장비의 사용료를 환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한다. 세 번째는요. 치과 의사는 이 새로운 장비를 사용할 핑곗거리를 찾아낸다. 네 번째는요. 환자는 어쩌면 전혀 필요가 없는 크라운 치료를 받는다. 네, 위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문신시술과 이익충돌. 오래전에 나는 또 다른 이익충돌의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치과와 무관하지만 역시 의료 분야였고 환자는 나였다. 20대 때였는데 나는 그 6, 7년 전에 다친 상처를 병원에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곤 했다. 네, 괄호 열고 10대 때 마그네슘 폭발 사고로 3도 화상을 입었다. 그 일로 나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몇 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 그날도 역시 정기 점검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다. 여러 명의 외과 의사가 내 얼굴 상처를 살펴본 뒤 화상 담당 책임자가 나를 자기 진료실로 불렀다. 댄, 나는 새롭고 환상적인 치료법으로 당신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는 열정적으로 나를 설득했다. 당신 수염은 검고 굵잖아요. 아무리 말끔하게 면도를 해도 수염이 자라는 곳에 작고 검은 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얼굴 왼쪽은 수염도 있고 점도 있는데 오른쪽은 흉터 때문에 수염이 없고 매끈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얼굴이 비대칭으로 보이죠? 계속해서 그는 심리적 기준에서든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든 얼굴의 좌우 대칭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짧지만 매우 열정적인 강의였다. 얼굴의 좌우 대칭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도 알고 있었다. 몇 년 전에도 이 사람은 내게 똑같은 강의를 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내게 매우 복잡한 고난이도의 수술을 권했다. 머리의 피부를 혈관과 함께 조금 떼어내어 오른쪽 눈썹의 오른쪽 부분에 이식하는 수술이었다. 나는 장장 12시간 동안 그 수술을 받았고 수술 결과에 만족했다. 길고 긴 강의를 끝낸 뒤 그 의사는 내게 이런 제안을 했다. 우리 병원에서는 얼마 전부터 수염처럼 보이는 작은 점들을 문신으로 새겨넣는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결과에 무척 만족하고 있고요.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신기하네요. 그 시술을 받은 환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까? 아쉽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으니까요. 대신 그는 내게 시술 환자들의 시술 후 사진을 보여줬다. 얼굴의 상처 부위에 문신으로 새긴 점들이 정말 수염 자국처럼 보였다. 환자들이 만족해할 만하다 싶었다.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럼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 수염이 허옇게 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때는 레이저로 문신 색깔을 엷은색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의사는 만족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렇게 덧붙였다. 내일 아침 9시 오세요. 평소처럼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요. 그러면 제가 오른쪽 얼굴에도 수염 자국을 문신으로 그려넣어 왼쪽과 똑같이 보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2시 종이 치기 전에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변신할 테고 또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부터 그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는 의사의 이 제안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이 문신 시술이 보장하는 편익을 온전하게 누리려면 평생 동안 날마다 면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었다. 다음날 나는 그 의사를 찾아가 문신 시술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 의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나를 마구 몰아세웠다. 그럼 그 흉측한 얼굴이 좋단 말입니까? 얼굴이 비대칭으로 보이는 것에서 어떤 도착적인 쾌감을 느끼는 겁니까? 여자들이 당신을 불쌍하게 여겨 동정심으로 잠자리를 같이 해주길 바라는 겁니까? 나는 지금 아주 간단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싫다고? 내가 공고하는 대로 따르고 고마워해야지.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어쩐지 내키지가 않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의사가 정말 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공격적이고 무례했을까 의심할 사람도 있겠지만 맹색한데 나는 그 의사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겼다. 그때 그 의사의 말과 태도는 평소 모습과 전혀 달랐으며 때문에 나는 매우 당황했다. 오랫동안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상담을 해왔지만 나는 의사가 권하는 치료 방법을 내 의지와 판단에 따라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화상 담당 책임자인 그 의사를 포함해 그 어떤 의사도 내가 죄의식을 느낄 정도로 강압적으로 몰아붙인 적은 없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몰아붙였을까?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나는 다른 의사를 만났다. 그 의사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의사였다. 이 사람은 그 의사보다 훨씬 젊어서 나와 말이 잘 통했다. 나는 그에게 화상 담당 책임자인 그 의사가 나를 그렇게 몰아붙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네. 그 문제요. 선생님은 이미 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 시술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시술해야 그 시술에 관한 연구 논문을 유명한 의학 잡지에 실을 수 있거든요. 그제야 나는 내가 노출돼 있던 이익 충돌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의사였다. 여러 해 동안 나와 알고 지냈고 늘 좋은 사람이었다. 언제나 한결같은 열정과 따뜻한 관심으로 나를 치료했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진심으로 걱정해줬지만 그 의사는 자신이 처한 이익 충돌 상황에 넘어까지 보지 못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이익 충돌이 한번 어떤 사람의 세계관을 특정한 색깔로 물들이고 나면 그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지금은 나도 강단에 몸담고 있어 논문 출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의사의 이익 충돌을 충분히 이해한다. 물론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얼굴에 문신을 하라고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를 일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호의에 감춰진 비용입니다. 경제적 동기가 이익 충돌의 유일한 근원은 아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익 충돌의 근원은 자신이 받은 호의를 돌려주고 싶어하는 인간의 성향이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매우 사회적인 동물이다. 우리는 누군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거나 선물을 주면 그 사람에게 빚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감정이 사람의 관점을 왜곡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어 하게 만든다. 호의가 편향된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경로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앤 하비, 울리히 커크, 조지 댐필드 그리고 리드 몬터규가 한 실험이다. 이들 모두 베일러 의과대학 소속이다. 이 연구에서 하비와 그녀의 동료들은 사람의 호의가 과연 심미적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폈다. 베일리가 아니고 베일러네요. 베일러 의과대학의 신경과학 실험실에서 진행된 실험에서 진행자는 피실험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줬다. 그것은 세 번째 달과 외로운 늑대라는 두 갤러리에서 출품한 미술품을 평가하는 일이었다. 피실험자들은 실험 참가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를 포함해 실험과 관련된 일체 비용을 갤러리가 부담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실험 진행자는 피실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에게는 세 번째 달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알려줬고 다른 집단에게는 외로운 늑대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알려줬다. 각기 다른 정보를 가진 두 집단에 속한 피실험자들은 한 사람씩 차례로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장치, 즉 MRI에 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고 60점의 그림을 봤다. 여기서 지금 위에 나왔던 이름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달과 외로운 늑대는 갤러리의 이름입니다. 저는 이제 작품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갤러리 두 갤러리 즉 화랑의 이름들이 세 번째 달 그리고 외로운 늑대였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13세기에서 14세기에 활동하던 유럽 화가들의 그림이었고 장르는 초상화에서 추상화까지 다양했다. 실험 진행자들은 사전에 이 그림들의 왼쪽 윗부분에 그림을 제공한 갤러리의 로고를 붙여 놓았다. 그 결과 때로 어떤 그림은 피실험자에게 실험 비용을 부담하는 갤러리에서 나온 것처럼 비쳤고 또 어떤 그림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갤러리에서 나온 것처럼 비쳤다. 피실험자들의 뇌를 스캐닝하는 과정이 모두 끝나자 실험 진행자들은 피실험자들에게 앞서 본 그림과 로고의 조합을 하나씩 다시 보여줬다. 이번에는 이 그림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겠다. 방법은 싫다와 좋다를 양극단으로 하는 스펙트럼에 자신이 선호하는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각각의 그림에 대한 피실험자들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비와 그녀의 동료들은 피실험자들이 어떤 그림을 더 좋아하는지, 다시 말해 세 번째 달에서 내놓은 그림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외로운 늑대에서 내놓은 그림을 더 좋아하는지 비교할 수 있었다. 당신도 예상했겠지만 피실험자들은 자신이 받는 보수를 포함해 실험 비용을 부담하는 갤러리에서 나온 그림들을 다른 갤러리의 그림들보다 더 선호했다. 이는 피실험자들이 실험을 후원한 갤러리에서 나온 그림을 더 좋아한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었다. 실험을 후원한 갤러리에 대한 피실험자들의 이런 긍정적인 반응은 그 갤러리에 대한 정중한 마음의 표현이라 생각할 수 있다. 혹은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초대한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 찬사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종의 입에 발린 말일 수도 있다. 이때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장치가 도움이 된다. 피실험자의 뇌를 스캐닝한 영상, 혹시 호의가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영상 역시 제가 맥락에 맞게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피실험자의 뇌를 스캐닝한 영상 역시 호의가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그림의 왼쪽 위에 후원 갤러리의 로고가 있을 경우 뇌의 여러 부분 중 쾌감과 관련된 부분의 활성도가 증가했다. 특히 연상과 의미를 포함한 고차원적 생각을 담당하는 복내 측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됐다. 이런 사실은 실험을 후원한 갤러리에 대한 호의가 사람들이 그림에 보이는 반응에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자기 더 여기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지금 좀 지적을 해서 죄송한데요. 한 자기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로 돼 있는데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배기 쪽에 또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쳐 읽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피실험자들에게 후원 갤러리의 로고가 스스로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전혀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피실험자들에게 그들이 각각 이 실험에 참가하는 시간에 비례해 실험 참가비를 차등적으로 지급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30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100를 받았다. 심지어 $300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피실험자들이 보이는 후원 갤러리에 대한 편애는 각각 받은 참가비의 액수에 비례했다. 복내 측 전전두엽 피질에서의 뇌 활성화 정도는 $30를 받는 사람이 가장 낮았고 $100를 받은 사람은 높았으며 $300를 받은 사람은 가장 높았다. 이런 결과는 한 개인이나 기관이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나 기관과 관련된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이런 편애의 정도는 최초 호의의 규모 괄호 열고 이 실험에서는 실험 참가비의 금액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경제적 호의가 미술작품에 대한 취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며 그래서 더욱 흥미롭다. 특히 이 실험에서처럼 피실험자들에게 실험 참가비를 제공하는 갤러리에 대한 호의가 그 그림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피실험자들은 자신이 어떤 평가를 내리건 약속한 금액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돈이 특정 갤러리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림을 평가하는데 작용했다는 점은 흥미로웠다. 네, 다음 소제목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기업들은 호혜성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잘 알고 있으며 나아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두기 위해 애쓴다. 이익 충돌을 주로 다루는 전형적인 직업이 정부 로비스트다. 이들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정치인들에게 어떤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그들이 자신에게 책임감과 충성심을 갖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로비스트 이외에도 이익 충돌을 엄격히 추구하는 직업들이 많다. 몇몇 직업에 속한 사람들은 로비스트들에게 챔피언 자리를 빼앗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살펴보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하는 일은 의사를 만나 단순한 복통에서부터 보통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상과 질병을 치료하는데 자기 회사의 약과 장비를 써달라고 설득하는 것이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먼저 자기 회사 로고가 찍힌 볼펜을 공짜로 준다. 혹은 수첩이나 머그잔을 줄 수도 있다. 가끔 의약품 샘플을 줄 때도 있다. 이런 사소한 선물이 현실에서 의사들이 처방전을 쓸 때 무의식적으로 그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더 많이 추천하도록 작용한다. 의사들은 자신에게 선물을 준 제약회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소한 선물이나 샘플 약품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의사를 설득할 때 동원하는 많은 심리학적 장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듀크 대학의 정신과 의사인 내 친구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고려하지. 제약회사들은 영업사원들이 의사들을 황제로
떠받들도록 훈련시킨다고 한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영업사원들은 어떤 의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언제 영업사원을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지 파악한 뒤 그를 바탕으로 접근한다. 어떤 의사가 군대 및 무기와 관련된 것을 좋아한다면 군대 경력 있는 영업사원이 상대한다. 심지어 어떤 의사가 어떤 유형의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에 맞는 여성사원이 접촉한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군사작전처럼 주도 면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제약회사들은 또 의사들이 관계를 맺는 주변 인물들까지도 공략 대상에 포함시킨다. 영업사원들은 의사에게 접근하기 전에 간호사를 비롯해 병원 직원들에게 사탕이나 볼펜 같은 사소한 선물을 뿌린다. 그리하여 그들은 의사 주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애쓴다. 특히 흥미로운 관행으로 이른바 먹튀라는 것이 있다. 의사들은 영업사원들이 사전에 얘기해둔 테이크아웃 음식점에 들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주문해 가져갈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은 의대생과 수련의들까지 이런 관행에 끌어들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창의적인 전략은 저 유명한 검은색 머그잔이다. 제약회사들이 의사와 레지던트들에게 자사 로고가 새겨진 검은 머그잔을 하나씩 돌린다. 의사와 레지던트들은 그 머그잔을 들고 인근의 커피 체인점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 에스프레소든 카푸치노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마실 수 있으며 커피 값은 제약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한다. 이 머그잔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한때 의대생들 사이에서 신분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이런 관행들이 도를 넘어서자 마침내 병원들과 미국 의사협회가 제약회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술을 제한하고 나섰다. 물론 이런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오랜 관행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끊임없이 좀 더 새롭고 혁신적 기법을 개발했으며 그 결과 제약회사들 간의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제약회사의 로비가 얼마나 치열하고 이들이 의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내게 이런 얘기를 들려준 친구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 증명한다. 이 친구는 제약회사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몇 해 전 일이다. 나는 동료인 툴레인 대학의 자넷 슈워츠 교수와 함께 제약회사 영업사원 몇 명을 초대해 식사를 함께 했다. 우리는 그들이 의사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다. 훌륭한 식사를 제공하고 계속 와인잔을 채워주며 경계심을 허물자 그들은 의사들을 구슬릴 때 자신들이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는지 술술 털어놨다.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20대 초반의 매력적인 청년이었는데 데이트 상대를 찾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런 부류가 전혀 아니었다. 이 영업사원은 자신이 홍보하는 치료법을 소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꺼리던 여의사를 어떻게 공략했는지 들려줬다. 이 청년은 그 여의사와 잠시 대화를 나누며 사교춤 강습회에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한 뒤 마침내 세미나에 참석하겠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여의사가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일종의 대가인 셈이었다. 영업사원이 여의사에게 어떤 개인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여의사는 영업사원이 준 샘플 약품을 받았으며 이것을 환자의 처방전에 씀으로써 영업사원의 판촉 활동에 동조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의사들을 설득할 때 흔히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병원 전체에 괜찮은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일이라 했다. 이런 편의를 제공받는 일은 간호사든 일반 직원이든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전 중 하나다. 심지어 어떤 병원에서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자기 병원의 의사에게 접근하려는 낌새를 보이면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점심에 스테이크나 랍스터를 대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의사들이 영업사원들을 진찰실로 불러 환자들에게 전문가라고 소개한 뒤 그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직접 어떤 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게 한다고 했다. 의료 장비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이보다 더 놀라웠다.
이들은 수술이 진행되는 수술실 안에서도 장비를 판매한다고 했다. 네, 우리나라도 그 의료 장비 파는 분들이 의사 대신에 실제로 수술까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지방 흡입 같은 경우. 그래서 문제된 적이 있는데 그런 예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워츠와나는 의약품을 파는 영업사원들이 매우 다양하고 고전적인 설득 전략들을 훤히 꿰고 있으며 또 이런 전략들을 매우 세련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구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이들에게서 들은 또 다른 꽤 바른 기법은 약삭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를 고용해 다른 의사들에게 자사의약품의 장점을 브리핑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영업사원들은 어떤 약의 장점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말을 믿게 되고 환자에게 그 약을 처방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심리학 분야의 연구 논문들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곧바로 믿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어떤 말을 한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처럼 개인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모순된 신념과 인지를 동시에 경험하는 정신적 상태를 인지부조화라고 한다. 네, 영어로는 cognitive disson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들은 영업사원이 하는 말은 과장된 것뿐이라는 애초의 믿음을 버리고 영업사원이 추천하는 약이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자기가 한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 외에도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다양한 기법들을 동원한다고 했다. 그중 하나가 스스로가 카멜레온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 말투와 성향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 등을 자유자재로 바꾼다고 했다. 영업사원들은 의사들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자신들만큼 뛰어난 사람들도 없을 것이라 자부했다. 그들이 의사들과 맺는 이런 관계는 때로 우정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우정으로 발전하기도 한다고 했다. 어떤 영업사원들은 의사와 함께 바다 낚시를 가기도 하고 야구를 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경험을 공유할 경우 의사들은 처방 전에 친구를 위해 친구가 파는 약을 쓸 수밖에 없다. 물론 의사들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과 낚시를 가거나 야구를 할 때 자신이 가진 어떤 가치관이 훼손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의사들은 그저 친구와 함께 멋진 시간을 보낼 뿐이며 우연히 이 친구가 자신과 사업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의사들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영업사원들에게 교묘하게 조종당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은폐된 호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이익 충돌이 더 쉽게 인식되는 경우도 많다. 때로 제약회사는 컨설팅 비용으로 어떤 의사에게 수천 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 또 제약회사는 의료연구기관에 건물이나 연구자금을 기증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이 연구 결과에 반영되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행동은 엄청나게 큰 이익 충돌을 야기한다. 의과대학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의과대학에서는 의약품과 관련된 편견들이 교수에게서 학생으로 다시 환자에게로 손쉽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의 기자 더프 윌슨은 이런 유형의 행동 중 한 가지를 소개했다.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의 한 의대생은 자신의 양리학 교수가 어떤 콜레스테롤 약제들의 효능과 강점을 크게 강조하는 반면 이 약제들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대충 살피고 넘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학생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아니나 다를까 그 교수는 10군데의 제약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이 중 5군데의 제약회사가 콜레스테롤 약제를 생산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교수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윌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교 당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 있는 8,900명의 교수 및 강사들 중 약 1,600명이 자신이 혹은 직접 혹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그들의 강의와 연구나 진료와 관련된 회사와 돈거래를 했다. 의과대의 교수들이 학문적인 지식이라는 포장을 씌워 특정한 약을 선전한다면 환자나 환자의 가족은 당연히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네, 다음 소제목은 금융권의 숫자 속이기입니다. 의료계의 이익 충돌이 난무하다면 다른 분야는 어떨까? 의료계보다 이익 충돌이 더 난무하는 분야는 없을까? 당연히 있다. 그것은 바로 금융계다. 지금 2007년이라고 치자. 당신은 월가에서 멋진 일자리를 얻었다. 물론 햄버거 가게가 아니라 금융권에 속한 일자리다. 주택저당증권, MBS 혹은 다른 새로운 금융상품이 여전히 유망하다는 전망이 계속 유지되기만 하면 당신은 500만 달러 가까이 되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당신은 현실의 경제 상황을 왜곡하는 이런 견해를 계속 유지하는 일을 함으로써 엄청난 보너스를 받는다. 하지만 당신은 그 엄청난 보너스가 당신이 인식하는 현실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및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여러 속임수들을 깨닫지 못한다. 대신 당신은 스스로가 바라는 대로 주택저당증권이 매우 건전한 상태라고 확신할 뿐이다. 당신이 주택저당증권이야말로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파도라고 인정하고 나면 이 증권이 가진 위험에 최소한 부분적으로 눈감게 된다. 게다가 이 증권의 실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산정하는 일은 악명 높은 정도로 어렵다. 당신은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온갖 복잡한 방정식과 변수를 넣고 씨름하면서 그 증권의 실제 평가 가치를 알아내려 애쓴다. 당신은 할인 계수 중 하나를 0.934에서 0.936으로 바꿔 이 증권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오르는지 지켜본다. 당신은 계속 숫자들과 씨름하면서 현실의 실체를 가장 잘 드러내는 계수를 찾으려 노력한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 당신의 두 눈 중 한쪽 눈은 자신이 선택하는 계수가 가져오는 결과가 보너스에 미친 영향을 따지고 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한 끝에 마침내 당신은 어떤 숫자들을 계수로 확정한다. 그 계수들이야말로 주택저당증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상적인 숫자라 확신한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주택저당증권의 평가액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산정하려 노력했다고 스스로 확신하기에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게다가 당신은 실제 현금을 만지는 게 아니다. 단지 어떤 숫자들, 현금이라는 실체에서 여러 발자국 떨어져 있는 숫자들을 다룰 뿐이다. 숫자들이 가진 추상성 덕분에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살림살이 혹은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중대한 일이 아니라 그저 컴퓨터 게임의 일부처럼 인식한다. 게다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당신 혼자만이 아니다. 당신이 일하는 사무실에는 똑똑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금융공학자들이 당신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은 자신이 평가한 수치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 수치와 비교해보고 그 사람들이 분석한 평가액이 훨씬 더 극단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당신은 합리적인 존재이고 시장은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믿기에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방향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가? 물론 이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실제로는 옳은 방법으로 잘 되지 않았다. 2008년에 일어난 금융위기를 보면 이를 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돈의 총액을 놓고 따져보면 수치가 조금 달라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런 식의 행동은 매우 인간적이지만 당신의 행동은 문제가 많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의 이런 기본적인 이익 충돌들은 당신이 직접 실제 돈을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 금융상품들은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다는 사실,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도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에 지지를 받는다. 아카데미상 수상작인 다큐멘터리 영화 인사이드 잡은 미국 금융권이 미국 정부를 부패하게 만들어 금융권에 대한 감독을 방임하게 하고 그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나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이 영화는 금융권이 학과장이나 총장 지위를 가진 강단의 유명 인사들에게 돈을 주고 전문가 보고서를 쓰게 하고 월가의 컨설턴트처럼 행동하게 하는 과정들도 묘사한다. 이 영화를 보면 누구나 네로라 하는 강단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쉽게 돈에 팔리는지 알고 당혹감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자신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도덕성을 장담하기 전에 내가 혹은 당신이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받으면서 골드만삭스의 성실의무위원회 위원으로 일한다고 치자. 이 경우 내 수입 중 상당 부분이 골드만삭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2007년 이후 골드만삭스가 취했던 행동들에 대해 그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처럼 비판적이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는 나로서는 투자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이익 충돌을 극복하고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을 골드만삭스에 줄기차게 해대지 못할 것이다. 물론 골드만삭스가 내게 그런 자리를 줘야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더 잘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으면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 은행이죠. 근데 돈 받으면 우리는 편향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골드만삭스가 금융평가회사인가요? 신용평가회사. 네, 이어가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네, 소제목 전문가 의견의 진실. 이익 충돌이 얼마나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게 발생하는지, 또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파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자 나 역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교수는 종종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 덕분에 컨설팅을 해주기도 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한다. 나도 대학 교수가 된 직후에 한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정에 나와 전문가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보다 일찍 대학 강당에 자리를 잡은 동료들이 정기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꽤 짭짤한 부수입을 올린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나는 갑자기 이들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원고를 보고 싶었다. 이는 물론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다. 로펌에 부탁하자 전문가들이 진술한 내용을 보내줬다. 그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논문 결과를 지나치게 편견에 치우쳐 해석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편 진영에서 내세운 전문가들이 하는 증언에 대해 그들 역시 강단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견뿐 아니라 자격까지 심하게 깎아내리는 것을 보고 한 번 더 놀랐다. 나는 경험 삼아 실제로 전문가 증언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물론 돈 때문은 아니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진술한 대가로 로펌으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받았다. 나로서는 이것이 시간당 급여로 엄청난 금액을 받은 최초의 사건이었다. 나는 내가 내리는 결정을 내가 그 일에 투자한 시간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는 무척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그 일에 1시간을 투자하면 고급 식당에서 멋진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이 생기고 몇 시간을 더 투자하면 훌륭한 자전거를 한 대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게 증언을 의뢰한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의견을 내 머릿속에 심고자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결코 강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내게 자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사항들을 얘기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들은 사건과 관련이 있는 모든 조사 결과들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항들은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 한편 반대로 유리한 사항들은 매우 중요하며 또 오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람들은 또 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전문가적 해석을 제시할 때마다 나를 대단한 학자로 추켜 세웠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난 뒤 나는 스스로가 어느샌가 돈을 지급해주는 사람들의 관점에 동화돼 있음을 발견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나는 진술의 대가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과연 그 진술이 온전하게 객관적일 수 있을까는 의문이 생겼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글을 쓰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어떤 로펌도 내게 전문가 증언을 의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네, 다음 소제목은 심리학 실험실에 술 취한 남자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이익 충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 있다. 당시 나는 하버드 대학에 있던 친구들의 배려로 그 대학의 심리학 실험실을 사용했다.
그때 내가 그 실험실을 사용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서는 통상적으로 실험 대상을 학생에 국한시키지 않고 인근 지역 주민들 중에 피실험자를 뽑는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의사결정을 주제로 실험을 하고 있었고 흔히 그렇듯 나는 어떤 조건의 집단이 보여주는 점수가 다른 조건의 집단이 보여주는 점수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내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예외였다. 이 사람은 내가 최상의 점수를 내리라 예상한 집단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점수는 실험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의 점수보다 한참 낮았다. 이는 매우 당혹스러운 결과였다. 실험이 끝나고 이 사람과 관련된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보니 그는 다른 피실험자들에 비해 나이가 20살이나 많았다. 그제야 나는 나이가 많은 어떤 사람이 만취 상태로 실험실로 들어왔던 일이 떠올랐다. 이런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고주망태로 취해 있던 이 남자와 관련된 자료는 처음부터 배제했어야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있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늦게나마 그와 관련된 자료를 결과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실험 결과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며칠 뒤 나는 술 취한 남자의 점수를 제외하기로 했던 판단에 대해 재고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만약 그가 다른 조건에 놓여 있었다면, 즉 낮은 성적을 낼 것이라 기대했던 집단에 속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나는 아마 그가 술에 취해 실험에 임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 실험에서 나는 술에 취한 남자의 자료를 배제할 핑곗거리를 찾았다. 하지만 만약 그 남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다른 결함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랬다면 나는 그가 낸 결과를 실험에서 배제하기 위해 또 다른 핑계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을까? 7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은 스스로를 여전히 정직한 사람으로 여기면서도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를 합리화하는 데 창의성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두 가지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우선 나는 그 실험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재실험을 실시했다. 다행스럽게도 재실험 결과는 훌륭했다. 또한 나는 피실험자 집단에서 제외해야 할 사람들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술에 취한 사람 혹은 실험 진행자의 지시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피실험자 집단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배제 원칙은 실험이 끝난 다음이 아니라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적용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내가 술 취한 남자의 자료를 배제하기로 결정할 때 솔직히 나는 내가 과학의 엄정함이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 믿었다. 그 자료를 배제하는 것은 과학적인 진리를 바로잡기 위한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그렇게 한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내게는 다른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기대하던 결과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새삼스럽게 말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완전한 공개가 만병통치약일까? 입니다. 그렇다면 이익충돌을 다스릴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완전한 공개, 즉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다. 공개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본 전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된 것을 모두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면 세상에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변호사든 회계사든 전문직 종사자들이 어떤 일을 의뢰받을 때 자신이 동기부여를 받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이들을 찾아간 의뢰인들은 그 전문가들의 조언을 어느 정도 믿고 따를지,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완전한 공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원칙이라면 의사는 환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의료 장비를 갖고 있는데 이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어떤 진료 방법을 제시한다고 말할 것이고, 또 자신이 처방하고자
하는 약을 제공하는 제약회사나 영업사원으로부터 어떤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말할 것이다. 재무상담사는 고객에게 어떤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이유가 자신이 받는 수수료가 다른 상품에 비해 많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은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절히 평가절하해 받아들인 뒤 더 나은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속내를 드러내고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환상적인 해법처럼 보인다. 그야말로 고전적인 윈윈 방법이다. 이런 해법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는 그 전문가 의견의 근원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완전한 공개가 이익 충돌을 언제나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공개는 때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데일리언 케인 예일대학 교수, 게오르게 레벤스타인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 그리고 돈 무어 UC 버클리 교수가 했던 실험이 이런 사실을 말해준다. 이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 한 집단은 추정자 역할을 했고 다른 한 집단은 자문자 역할을 했다. 추정자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전이 여러 개 들어있는 유리 항아리를 보고 그 금액이 다 합쳐 얼마인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추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은 실제 금액을 얼마나 정확히 맞췄는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 정확하게 추정할수록 돈을 더 많이 받았으며 실제 금액보다 더 많게 부르거나 더 적게 부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한편 자문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추정자들이 정확한 금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주는 일이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자문을 해주는 사람을 떠올리면 된다. 물론 이 자문자가 하는 일은 그에 비하면 훨씬 단순하다. 이 실험에서는 추정자와 자문자 사이에 두 가지 흥미로운 차이점을 두었다. 첫째는 추정자는 항아리를 아주 잠깐밖에 못 보지만 자문자는 좀 더 오래 항아리를 보고 실험 진행자에게서 항아리에 든 돈이 $10에서 $30 사이라는 정보를 제공받는다. 실제로는 $16를 넣었다. 이런 차이점 덕분에 자문자는 항아리에 든 돈의 액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문가의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추정자는 유리 항아리에 든 돈의 액수를 계산할 때 자문자의 의견에 의지하게 된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에서다. 둘째는 자문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기준은 실험에서 설정한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통제 조건에서 자문자들은 추정자들이 추정한 금액의 정확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익 충돌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익 충돌 조건에서는 추정자들의 추정이 빗나간 폭이 크면 클수록 자문자들은 더 많은 보수를 지급받았다. 즉, 추정자들의 추정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1라도 다르게 나타나면 자문자들에게 이익이었고 $3나 $4의 차이가 나면 훨씬 더 이익이었던 것이다. 결국 추정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추정자는 손해였고 자문자는 이익이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통제 조건의 집단과 이익 충돌 조건의 집단에서는 어떤 차이가 났을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통제 조건에서는 자문자들이 추정자들에게 평균적으로 $16.50를 공고했다. 그러나 이익 충돌 조건에서 자문자들이 공고한 금액의 평균은 이보다 약 $4 가까이 높은 $20 남짓이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적어도 자문자가 제시한 권고 금액이 $36나 혹은 그보다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자문자가 터무니없는 권고를 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추정자 역시 비록 아주 잠깐 동안이긴 했지만 항아리를 받기 때문이다. 설령 자문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권고했다 해도 추정자가 그 의견을 묵살했을 것이다. 둘째, 사람들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퍼지 요인의 범위는 $4, 즉 전체 금액의 25%인 셈이었다.
이 실험의 중요성은 세 번째 조건의 집단에서 나타났다. 이 세 번째 조건은 이익충돌 더하기 공개라는 조건이었다. 여기서 자문자에 대한 보수, 지급 규칙은 이익충돌 조건의 경우와 동일했지만 추정자의 추정이 크게 빗나갈수록 자신이 더 많은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자문자가 추정자에게 털어놓도록 했다. 이 경우에 추정자는 편견에 사로잡힌 자문자의 동기를 고려해 자문자의 권고를 적절하게 평가, 절하할 수 있었다. 이것이 자문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 공개라는 조건 때문에 퍼지 요인의 크기가 더 커졌을까? 자문자는 권고 금액을 훨씬 더 부풀렸을까? 이 두 가지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클까? 자문자가 추가로 부풀리는 규모는 추정자가 평가절하는 규모보다 클까? 아니면 작을까? 이익충돌에 공개라는 조건까지 더한 세 번째 조건에서 자문자들이 추정해 제시한 권고 금액은 두 번째 조건에서보다 다시 평균 4달러 늘어나 24.16달러가 됐다. 그렇다면 이때 추정자가 추정한 금액은 얼마였을까? 추정자들은 자문자의 권고 금액에서 2달러만 깎았다. 바꿔 말하면 추정자들은 항아리에 든 돈의 액수를 추정할 때 자문자가 공개한 내용을 고려하긴 하지만 충분히 평가절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누구나 다 그렇듯 추정자는 자문자의 이익충돌 범위와 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시사하는 핵심은 공개는 조언에 대한 훨씬 더 큰 편견을 낳는다는 점이다. 공개로 인해 자문자는 더 많은 돈을 지급받았고 추정자는 더 적은 돈을 지급받았다. 나는 공개가 고객에게 항상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공개가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갈등 없는 보상. 이쯤에서 정리하자면 이익 충돌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에는 당신도 동의할 것이다. 이는 도처에서 발생하며 그것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말이다. 이 문제에 대처하는 단순한 처방은 그를 지워버리고자 노력하라는 것이지만 이를 실천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의료 분야를 보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자기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의사나 의료장비 제조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떤 독립적인 존재가 진료 과정을 맡아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의사들이 이익 충돌을 염두에 두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들의 수입이 그들이 추천하는 진료 유형이나 숫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재무상담사가 이익 충돌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들이 자기 고객의 이익과 일치되지 않는 어떤 동기를 갖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고객이 수익을 내지 못할 때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성공 혹은 실패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법적인 사례금 같은 것들도 없어야 한다. 이익 충돌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익 충돌을 제거하기란 언제나 쉽지 않다. 변호사와 자동차 정비공을 예로 들어보자. 이러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 때문에 매우 큰 이익 충돌에 사로잡힌다. 고객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으므로 전적으로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자. 이익 충돌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보수 체계가 정말 없을까? 당신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 그 접근 방법을 고민해 본다면 그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데 동의하게 될 것이다. 또 이익 충돌이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때로는 선의로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 병원이 보유한 의료 장비를 활용해 진료를 하기로 결정한 의사 혹은 치과 의사를 예로 들어보자. 잠재적으로는 위험한 행위지만 여기에는 장점들도 존재한다. 우선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장비를 조작하는데 누구보다 전문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들은 공부하고 연구해 그 장비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운용 방식을 개선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질적으로 이익 충돌이 내재되어 있지 않는 보수 체계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우리가 아무리 이익 충돌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유연성을 줄이는데, 다시 말해 퍼지 요인을 줄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 값을 충분히 다할 가능성은 낮다.
나는 엄격한 규칙을 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의사는 제약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선 안 된다거나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거나 혹은 의료장비를 보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따위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제적인 동기가 사람을 눈멀게 할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 이익 충돌을 내포하는 상황들이 고객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으며 이익 충돌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이 가져다주는 편익보다 클 경우 이익 충돌을 사려 깊게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익 충돌이 사라져야 할 부문들의 예는 무수히 많다. 부수입을 따로 챙기는 재무상담사가 그렇고 같은 회사 안에서 회계감사를 하는 감사관이 그렇고 고객이 돈을 벌 때 두둑한 보너스를 지급받지만 돈을 잃을 때는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는 금융 전문가들이 그렇고 또 뒤를 봐준 대가로 기업이나 로비스트들로부터 돈과 편의를 제공받는 정치인이 그렇다. 네, 중간에 하나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같은 회사 안에서 회계감사를 하는 감사관이 그렇고 다음에는요. 대규모 회계 부정이 일어난 엔론 사건이 대표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이익 충돌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규제가 가장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 당신은 이런 종류의 규제가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쉴 수도 있다. 정부나 각종 기관의 규제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을 때 소비자로서 우리는 이익 충돌이 갖는 위험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익 충돌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제공자를 찾고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는 각자 가지고 있는 지갑의 힘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이익 충돌을 줄이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해준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따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자신이 내리는 결정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개인이나 집단에게서 또 다른 조언을 구해야 한다. 네, 모든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정한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소위 그 세컨 오피니언, 다른 사람에게 한번 더 물어보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책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힘들 때 자주 실수하는 진짜 이유, 자아 고갈이라는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 함께 읽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 Yeah. Sometimes I get so mad, there's no controlling me. My thoughts get so bad, I'm like, I might grab a bat, I don't know. My wrath, my blood boils over like, oh God, here goes. I lost all feeling from my head to my toes. You said some shit that I can't let go, so just stay tuned for the rest of the show. So have you ever felt betrayed? Switches how you see things, realize something needs change. Cause I know you got me up, let me show you what's up. Cause enough is enough. I'll take a face full of pavement just to make a statement. I know there's no turning back. Oh God, adrenaline wasted, so mad I can taste it. I know there's no turning back. I'll do what it takes, I ain't making mistakes like that. I'll bleed on your face just to make you go take it back. I'll lose my shit, I go crazy when I'm mad. And now you go wish you would shut the fuck up real bad. And now that I'm gone, yeah, I know there's no turning back. And now that I'm gone, yeah, I know there's no turning back. I'll take smoke, I'ma poke a hole through you, choking's overdue. Come at me and you won't get any older, dude. Crack your holder too. Heating up inside of me, blood so violently. Thanks for trying me. Now it's finally time to see how this rivalry becomes my dynasty.